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책입니다. 정재창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펴낸 것은 인플루엔셜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재창 교수는 베스트셀러 시를 잊은 그대에게로 우리들 곁에 다가와 시 읽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죠. 다양한 방송과 매체 활동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시심의 씨앗을 뿌리는 데 애써왔고 시의 힘과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감과 소통, 치유가 이루어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책은 인생에 해답을 던져주거나 성공을 기약하는 따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고 슬쩍 미소 짓다가 혹은 눈물도 훔쳐보며 때론 마음을 스스로 다지고 때론 평화롭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시로 듣는 인생론은 그래서 꽤 좋을 것입니다. 라고요. 정재창 교수가 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은 바로 가슴 뜨거운 시의 순간들이 모여 이룬 한 권의 아름다운 인생론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무게 앞에 지친 이 시대의 모든 일을 위하여 자기 삶의 언어를 찾도록 이끌어줄 시 강의를 담았는데요. 밥벌이, 돌봄, 배움, 사랑, 건강, 관계, 소유 등 7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14번의 시 강의는 60여 편에 달하는 주옥 같은 시 작품들 뿐만 아니라 인문학, 영화나 가요 등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한 편의 시로 인생의 맛을 일깨우는 우리 시대의 시 소믈리에 정재창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중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일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롱숏으로.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명언으로 알려진 말입니다. 들을수록 참 근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도 그럴싸하지만 원래의 영어 문장이 더 재미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롱숏으로 보면 희극이다. 희극 영화의 감독답게 실제로 채플린은 자신의 영화에서 클로즈업 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카메라의 시점에 몰입해 카메라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코미디의 웃음은 전체 상황을 관망하면서 보아야 웃음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을 때 감독들은 클로즈업 기법을 구사합니다. 채플린 자신이 주연, 감독한 영화 시티라이트 1931년 마지막 장면에서는 감독 채플린도 배우 채플린의 모습에 클로즈업으로 다가갑니다. 눈먼 소녀의 꽃을 받아들고 채플린이 환하게 미소 짓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아, 그는 웃는데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영화처럼, 영화의 카메라처럼 우리 인생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남의 집을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다들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 우리 집을 보면 우울해집니다.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비극적인 부분만 돋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도 지금 당장에 가까운 시점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하지만 며칠, 몇 달, 몇 년이 지난 후 멀찌감치 돌이켜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행복하려면 자기 자신을 약간 떨어진 자리에서 좀 더 객관적인 시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너무 낙관 일변도로 교만하게 살고 있지 않나 싶을 땐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밀고 자신의 삶을 구석구석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변에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객관적 가치를 몰라주고 야박하게 굴 때가 많으니까요. 그 사람도 멀리서 보면 다들 괜찮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도 대개들 너무 가까이서만 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모님은 다른 집 자녀들은 그저 멀리서 보고 부러워하며 왜 우리 애만 저런지 속상해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딴 애들도 다 그렇단 말이야. 왜 나만 갖고 그래? 반면에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당초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집안에서 바라보면 도대체 존경할 구석이라곤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회에서는 그런 부모님이 칭송을 받는다니 이걸 어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자녀는 이렇게 그 격차를 단숨에 해소해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은 위선자야. 요컨대 대상에 대한 적당한 거리와 시간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너무 일희일비하는 것은 마음 건강에 해가 됩니다. 자중자애할 수 있도록 여유를 부여해 줘야지요. 그러려면 너무 잘하려는 마음을 조금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조금 우울하거나 불행할 수도 있다고. 어차피 정답은 나중에서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 다그치지 말고 다독여야 합니다. 목표가 이끄는 삶, 그래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매일 결심과 각오를 새로이 하며 사는 인생도 훌륭하지만 그저 과정에 충실하고 결과에 감사한 삶이면 가히 족하고 남습니다. 어차피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는 삶, 긍정도 하고 부정도 하는 삶이지만 그래도 내가 헛것에 빠지지 않고 뭔가를 욕심낸 바람에 내 삶이나 주위 사람들을 희생하는 일도 없이 기왕이면 선한 말, 칭찬하는 말 많이 베풀며 이냥저냥 살아가면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닌 삶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무슨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보다 그냥 선물하는 게 더 감동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말이 그냥이지 그게 정말 그냥이겠습니까?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나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말되 다른 이들에게 감사와 작은 감동을 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네가 좋아서, 그냥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오는 길에 네가 생각나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냥 주고 싶어서 이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하듯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서 오늘 하루도 가볍게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의 행복은 그런 무목적의 합목적성에서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는 황지우 시인의 늙어가는 아내에게라는 시를 골라왔습니다. 조금 길어도 그냥 읽어보세요.
마음이 그냥 좋아질 겁니다. 이 시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저는 유재석과 아이유 만나기 빼고 다른 건 소박한 편입니다.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그리고 혼자 소박하게 배낭 하나만 들고 세계의 이곳저곳을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달러만 가득 들어있는 배낭이 좋겠군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마치 소원을 가득 담은 바구니처럼 근사하게 들리지만 어원을 알고 나면 섬뜩합니다. 중세시대의 교수형에 처하거나 목을 메어 자살할 때면 양동이 영어로 버킷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올가미를 목에 두른 다음 발을 굴러 양동이를 참으로써 끝을 맺었죠. 이를 킥 더 버킷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로부터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또는 하고픈 일들의 목록이란 의미로 만들어진 말이 버킷리스트라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 버킷리스트가 개봉된 이후의 일이죠. 헨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 로맨틱 드라마의 대가답게 감독은 이 영화에서도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로망과 가족애를 따스하고 뭉클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버킷리스트 만들기가 유행을 하기도 했지요. 죽음을 대비한 리스트를 넘어 올해의 버킷리스트, 학창시절의 버킷리스트 등 다양한 양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버킷리스트를 쓰다 보면 그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망회의 소득이 생기기도 합니다. 리스트를 계속 수정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니까요. 또한 그저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꿈이 설정되면서 행복이 실현 가능한 목표로 다가오거나 혹은 실현 가능한 행복을 목표로 삼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초반부는 부러움 그 자체입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노인네들의 삶이 환상적이기 때문이죠.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머스탱을 운전하고 북극 위를 날아가고 프랑스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가 하면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만리장성, 아프리카의 사파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누빕니다. 그들이 시한부 처지라는 것도 있고 마냥 부러워지기만 할 정도로 그들의 버킷리스트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진정한 인생의 버킷리스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은 딸과의 화해였습니다. 역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는 가족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두 노인 중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자 남은 이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의 의미를 깨달으며 낯선 사람을 도와주기 항목을 리스트에서 지웁니다. 역시 인생 최대의 버킷리스트는 우정과 봉사였습니다. 급기야 영화의 에필로그에서는 두 노인의 유골함이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자 마지막 버킷리스트, 정말 장엄한 것을 목격하기 항목이 지워집니다. 역시 인생 최후의 버킷리스트는 자연과 신에 대한 경이였습니다. 버킷리스트를 그저 위시 리스트처럼 여기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작성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꿈은 이룬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기만 할 것 같지도 않고 막상 실천하자니 은근히 귀찮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며 이룬들 부질없어 배거나
이루려고 하는 게 측은해 보이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진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무엇을 더 이루고 더 얻고 더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어려서나 젊어서나 아니 최근이라도 알건 알지 못했건 고의로든 실수든 내가 잘못하거나 죄짓거나 상처 준 분들, 그분이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이든 신이든 세상 뜨기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나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서야 받든 못 받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다만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에 관해 죽을 용기 내어 매듭짓고 싶을 따름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지우고 싶은 후회들이 참 많이도 남는다고 합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한 호스피스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였답니다. 그 다음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꿈을 이루려 노력했더라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났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결혼했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저 목록들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저 항목 하나하나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 진작 마땅히 해야 했던 것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당장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평범한 일들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만 챙기는데도 바쁘다 보니 일상에는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핑계대어 보지만 결국 소중한 건 저 특별하지도 딱히 귀해 보이지도 않는 일상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날 가장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날 가장 특별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지요? 시 한 편 읽고 갑시다. 아니면 노래 한 곡 부르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이 써 있습니다. 이 시 또한 낭독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읽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과 상실이 가슴 아프지만 죽음만큼 강렬한 건 없습니다. 죽음이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별이 그렇긴 하죠. 대충 사랑한 사이라면 헤어져도 그만, 어쩌다 다시 볼 수도 있고 그래도 그만 저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가장 사랑하던 사람은 이별해서 다시 만나기 힘듭니다. 끝내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는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리라는 바람이라도 가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건 영영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기대조차 영영 못하게 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라. 간단히 말해 죽음을 잊지 말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이 말은 로마 공화정 시절의 개선식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승전에 돌아온 장군은 얼굴을 붉은색으로 칠하고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면서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군중의 열렬한 환호를 한 몸에 받으며 개선문을 통과하면 아마도 그는 자신이 마치 신으로 숭배받는 듯한 벅찬 감동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개선식의 마차에는 항상 노예, 그것도 아주 비천한 노예 한 명을 옆에 탑승시켰다고 합니다. 개선식이 이어지는 동안 이 노예는 끊임없이 이 장군의 귓가에 속삭여 주어야 했다는군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죽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죠. 야, 나대지 마. 너무 우쭐대지 마. 지금 네가 이렇게 대접받지만 너는 신이 아닌 인간일 뿐이야. 너도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웠던 것이죠. 그 뒤 이 말은 현세에서의 쾌락이나 부귀나 영예가 부질없고 공허하다는 의미로, 즉 다소 허무주의적인 의미로 변질되어 쓰이기 시작합니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매만 높다 하는 나태와 의지박약도 문제지만 무턱대고 오르고 또 오르면 뭐하겠냐는 지적인 셈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성선 시인의 티베트에서 시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낭독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책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발원지. 설산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또 오릅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와 보니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오려고 그 많은 등짐을 지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인가. 알피니스트 여러분,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이 시의 히말라야를 부디 헛된 욕망, 맹목적인 인생의 목표 지점 정도로 읽어주세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죽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놓고 빈몸으로 가는 건데 평생 뭐하러 그렇게 많은 짐을 지고 고생해 왔던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설령 오른들 어차피 그 끝에는 허무, 빌허, 없을 무, 말 그대로 텅 비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죽음은 단순한 허무 그 이상입니다. 로마 시대 황제이자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을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 와야 할 것이 이미 너를 향해 오고 있다.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선한 자가 되라. 허무한데 왜 최선을 다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일까요? 죽음에 관해 생각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살 때는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비로소 산다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의미 있는 건가? 그런가 하면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사실을 통해 아, 나도 죽는구나 하는 삶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요약하면 살다가 죽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인생에 대한 설명이 단순해져 버리는 순간 오히려 삶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역설도 만들어집니다.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스탠퍼드 대학 졸업 축사의 일부입니다. 죽을 날이 그리 멀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 중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들, 모든 외부로부터의 기대, 자존심, 당혹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이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며 정말 중요한 것만 가려내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축사의 내용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이야기하는 바와 참 잘 통합니다. 키팅 선생은 학교 역사 박물관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우리나라로 치면 영재, 과학, 특목, 자사고 같은 보딩스쿨 학생들에게 졸업생 선배들의 사진을 쫙 보여주죠. 역사 박물관에 사진이 걸릴 정도라면 모두 성공한 선배들이겠지요. 이쯤 되면 학생들에게 시중에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성공학 이야기라도 들려줄 법한데 키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가운데 한평생 소년 시절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며 세상을 떠나 무덤 속으로 사라져 갔을 것이다.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까? 천만에. 그들은 성공이라는 전지전능한 신을 쫓는데 급급해서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헛되이 써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 땅속에서 수선화의 비료 신세로 떨어지고 만 것이지.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들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자, 들어봐. 어서 들어봐. 다소 얼뜬 표정으로 아이들이 정말로 사진에 귀를 기울이자 키팅 선생은 사진 속, 아니 무덤 속 선배들을 대신해 속삭입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선배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모두 잘나간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흙으로 돌아가 수선화의 비료가 되었죠. 허무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안타까이 후배들에게 말해주고픈 겁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이 말의 원조격인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그대가 현명하다면 포도주는 바로 오늘 채에 걸으라고, 짧기만 한 인생에서 먼 희망은 접으라고, 인생은 우리를 시샘하며 흘러가 버리니 내일은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카르페 디엠을 오늘을 즐겨라 라고 번역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카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와 상통하는 말입니다.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